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리대금업 그 흔적을 찾다라고 하는 그냥 주제로 해가지고요. 동국대학교 오태경인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고리대금업.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법정 이자율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면은 매번 이제 대부업이 나타나서 뭐 하루에 뭐 이자율이 50% 이렇게 막 뜯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법정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이율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정해놓은 건데요. 2002년 우리가 월드컵 해가지고 상당히 뭐 문화적으로 부흥하고 이제 뭐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법정 이자율이 66%예요. 즉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66만 원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가지고 초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심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내년에는 뭐 20% 아니면 20% 조금 아래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정 이자율이라는 것을 상당히 줄여주면서 백성들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화폐 단위가 돈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뭐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은행이나 대부업체 따위가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법정으로 정해놓은 이자율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돈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물교환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물교환이 뭐냐면 돈에 대한 화폐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쌀이 뭐 1kg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돈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어떠한 화폐 단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쌀을 구매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쌀이 많아요. 그러면 쌀이 아무리 화폐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쌀은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나는 쌀이 많은데 옷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쌀을 가지고 옷을 비싼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는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에 의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런 유통경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쌀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은 왜 걷었는가? 우선 세금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현재로 계속적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계속 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고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국고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 이 분들에 한해 가지고 4대 보험률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돈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누구나 만약에 어찌 보면 어떠한 집에서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호적 파악이 안 되면 호구 파악이 안 되면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 집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없는데 이러한 인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분에게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구조사를 토대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자원 관리는 국가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한 우리가 18살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잖아요.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드디어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왔어. 나는 성인이야.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할 수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라 촌락문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라 촌락문서의 앞면과 뒷면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견이 되는 거는 뭐 넘어가더라도 뭐 언제 만들어졌느냐, 을미년에 만들어졌다. 뭐 을미년에 대해서 뭐 695, 755, 815.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치 대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는 그 지역에 그 가구에 거기에 얼마만큼 재산이 있었는가, 어떠한 인구가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내용을 보면요. 너무나 가관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촌, 각각 4개의 촌이 있는데 4개 촌의 호구, 집이 빚이 몇 가구며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근데 더 환장하는 것은 소, 말, 여기에 대한 숫자도 다 적어요. 이 소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 소는 언제 죽었는지, 이 소와 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당연히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대한 범위, 이 사람은 어디까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물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도요, 그냥 일반 나무 있잖아요. 일반 나무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밤나무, 잣나무, 아니면은 뭐 편백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이 되는 것들,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들. 이건 부가가치가 또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특수 나무들, 특수 수목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상세해요. 어떻게 상세하냐? 3년마다 증가 아니면 감소 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맨 처음에 적어요. 적은 다음에 그 내용에 플러스 아니면 증가를 했다, 아니면 감소를 했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것을 그대로 옆에다가 부기를 해놓고요. 이 부기가 다 된 다음에 3년 뒤에는 다시 제대로 작성을 또 해요. 그 제대로 작성한 거에 또 다시 부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촌의 호구수, 소말, 땅의 범위, 수목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게 바로 신라 촌락문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신라 촌락문서가 지금 앞서 봤듯이 뭐 제일 빠르면 695년, 뭐 늦으면 855년이 나왔는데 이거 이전에 이미 예전부터 인구수를 조사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 낭랑군이라고 하는 중국 한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낭랑군이 있는데 이 낭랑군에서요. 군이 25개가 있었고 이 군의 인구가 몇 명이었다.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즉 얘네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고 있었던 곳에 숫자가 뭐 25개의 군이 있었으면 그 군에 각각의 몇 명이 있었고 이 몇 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낭랑군이 존재했었던 건요. BC 108년부터 313년이거든요. 그 사이 언젠가 만들어졌던 건데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수치체제로서 인구 파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은 굳이 낭랑만 있었고 그 다음에 695년이라고 하는 실제로 695년이라고 하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호적조사, 호적 파악을 하지 않았느냐? 왜 기존에는 뭐 자료들이 없느냐라고 했는데 이 자료들이 재밌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건요.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지역, 부여와 그 다음에 나주, 지방이었던 나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 있었던 것.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스라지거나 썩어요. 그래서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들이 과연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게 남아 있을까?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요. 1200년 고려시대까지 와야 됩니다. 그 정도 되기 전, 그것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인쇄된 본이에요. 그렇게 종이가 이제 남아있기 어려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종이로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가? 그럼 또 여기서 역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신라촌랑문서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신라촌랑문서도요 원종이가 아니라 이게 이면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종이를 계속적으로 이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리고 이 신라촌랑문서는 실제로 다 쓴 다음에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일본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일본에서도요 그 놋그릇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속 제품이잖아요. 금속 제품이 서로 부딪히면은 기스가 나니까, 흠집이 나니까 이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놋그릇과 놋그릇 사이를 포장을 했던 포장지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좌파리 가반 문서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오게 돼요. 즉 이런 어떠한 다시 재가공이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보관되어 있을 때 종이가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는 건데, 이러한 종이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글씨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너무 귀하니까 우리는 틀리면 그냥 지우개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볼펜으로 두 줄을 긋거나 아니면 화이트라는 정말 좋은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우면 돼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게 없어요. 종이를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럼 그 종이를 버려야 돼요. 그 종이를 버리면 종이를 재활용하고 진짜 1차, 2차, 3차 재활용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종이를 버린다? 이거는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했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에다가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기록을 그대로 종이에다가 옮겨서 그 내용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 옮기기 바로 직전에 처음에 있었던 이 나무 상태가 바로 지금 보이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였던 부여와 지방이었던 나주,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재밌는 게 바로 인구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6세부터 60세예요. 16세부터 60세라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60세 환갑되기 바로 직전까지예요. 그때까지 세금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정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들, 중구, 소구,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즉 중구, 소구는 이 구자가 입구자거든요. 중간 입, 작은 입, 이건 뭐겠어요? 소와 청소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까지도 구분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16세 이상이 돼서 정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 정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변했다, 정으로 변했다 하면은 그 정으로 변한 시점에 그 집으로 가서, 그 마을로 가서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파악하고 살아있으면은 세금 수치를 할 수 있는 정에 편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는 호적 조사를 하게 되고, 이 호적 조사도 정말 세분화해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00년대, 6세기 말부터 이제 7세기 초기 때문에 600년 전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까 이제 앞서 살펴봤던 신라촌랑문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라야 695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금을 수취하는 사람, 소구, 그 다음에 중구,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세분화시킵니다. 노인, 여인, 이런 것까지도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건요, 인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인구로서 지금 이제 세금을 걷었다, 세금을 수취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고리대금의 흔적이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이로 남겨진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앞서 살펴본 나무로 남겨진 목간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져 있었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리대금업이 존재했었다라는 근거가 좌간대식기라고 하는 목간입니다. 이 목간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에 기록이 되는데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았으며 그 다음에 얼마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초과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과분이 이자예요. 분명히 어떤 A라고 하는 걸 빌려줬는데 B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B가 당연히 받았을 땐 A보다 많겠죠? 그러면 그 많은 양은 B-A라고 하는 그 초과분은 그거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율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받고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이 목간에는 좌간대식기 목간에는 10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제라고 하는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빌려주고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고구려의 진대법.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춘궁기 때 뭐 곡식이 이제 없을 때이죠. 우리가 이제 뭐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곡식을 수확합니다. 근데 이 수확하고 나면요 세금 내고 국가가 또 매번 이제 뺏어갈 거 아니에요? 세금 내고 그다음에 남아요. 그 남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잘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고 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되면은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뭐 월급 날이거나 아니면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을 때 당시는 내가 돈이 많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받기 바로 직전 그 사이엔요 미치겠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무리 쪼개고 열심히 이제 아껴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수확을 하면 그 곡식을 또 다시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먹는 거예요. 쌀을 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먼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대법을 실시를 합니다. 진율제도라고 해서 춘궁기에 국가가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수확기, 추수하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을 갚게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근대 시대의 구율제도이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려주고 다시 회수해 간다? 이건 인정이에요. 그럼 과연 빌려주고 회수해 갔을 때 얼마를 받아갔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마치 이것만 보면 국가가 정말로 좋은 국가, 무조건 빌려주고 그 빌려준 만큼만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현대의 어떠한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국가에서 법정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걸 본다면 여기도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닌 걸로 빌려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상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힘들 때 빌려주고 그래도 여유 있을 때 갚으라고 했다. 그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니까 국가가 얼마만큼 이자를 수취해 나갔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는데 이 좌간대식기 목간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좌간대식기 목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목간의 앞뒷면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세 개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는 그냥 칼라 사진, 하나 흑백 사진, 하나 적외선 사진입니다. 근데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가 이제 앞면,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서 얼마를 빌려줬다, 대식했다. 그 다음에 얼마를 갚았다. 그리고 아직 갚지 않은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빌려가고 얼마를 되갚고 얼마를 안 갚았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10사람이 총 10사람의 어떠한 그 곡식을 빌려갔다라고 하는 장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고순몽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갚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알 수가 없어요. 기존의 진대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국가가 힘들 때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거죠. 근데 이 시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앞에 언제 빌려줬다고 날짜가 쓰여 있는데요. 이 날짜가 음력 6월이에요. 음력 6월이면 우리나라의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7월, 8월. 가장 더울 때. 즉 가을 되기 바로 직전. 곡식이 떨어질 때. 이때고요. 지부라고 하는 사람은 3석을 빌려가지고 4석을 갚았어요. 이 사람은 이 1석을 더 낸 거죠. 전목지는 2석을 빌리고 2석 원금은 갚았어요. 원금 갚았는데 1석이라고 하는 이자를 안 갚았다고 하네요. 전만하는 2석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갚았다 얘는. 빚이라고 하는 사람은 2석을 빌렸는데 1석을 갚고 1석 원금과 1석 이자가 아직도 미납됐다. 습지 1.5석, 그 다음에 1석 갚았고, 그 다음에 0.5석 안 갚은 거와 0.5석 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면요, 결과적으로는 빌려준 거는 19석이에요. 그리고 받은 거는 11석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못 받은 거는 원금 8석과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자예요. 근데 이거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없어요. 대중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33%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50%의 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봤을 때 2002년에 우리나라 고리대금이라고 했을 때 66%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7년에 49%까지 떨어졌지만 초고리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리대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백제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나서 받는 건요, 이자가 50%예요. 이거는 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33%도 있지만 기본 조건이 5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에 빌려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관청이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는 것, 그것은 정말 일반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적으로 그냥 할 수가 있는 복지제도예요. 그리고 곡물을 빌려주는 복지제도의 이자는요, 그 복지제도 중에서도요, 이자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중국에서 출거라고 하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데, 이 출거도 일본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대부업이에요. 8세기 이후 지방 간의 재정 수입을 위해 널리 시행이 되었고, 출거제의 이율은 50%, 관청의 대부업이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초고리 대금은 아니더라도 고리 대금이 확실하고,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2002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리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렸어요. 그걸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어떠한 국가를 봐도 똑같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 특히 고대 국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 통일신라, 더 나아가서는 고려, 그 더 나아가서는 조선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계급사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사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사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혈통에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 어차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거슬러진다. 일반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맨날 이제 한민족 얘기를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통일을 해요.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커다란 사건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당시 사는 사람들,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국가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관료들은 타격을 받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직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관료가 아닌 백성들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조선시대의 그 계급 분포도를 보면 양반이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양인이에요. 이 양인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양인은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옵시다. 그러면은 당시에 신라가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때 그 국가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던 정말 가장 엘리트적으로 제일 위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국가의 핵심 기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일반 관직들은 그 사람들은 국가가 멸망하면요 할 게 없어져요. 내가 일하던 곳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멸망을 한 다음에 백제 잔존에 있는 어떠한 유적들을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백제의 색깔 지우기를 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색깔 지우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농민들, 일반 백성들은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했다고 얘네들이 타격 입을까요? 하나도 안 입어요. 왜냐? 한때 이러한 노래가 개그 프로에서 나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밥 주고 개밥 주고 깨 털어 뭐 이러면서 계속하면서 아침 이제 일상생활을 얘기를 해요. 아침에 지금 우리가 뭐 닭이 울면은 아침이다라고 하는데 이 닭 심심하면 3시에도 울고 4시에도 울어요. 막 껌껌한데도 울어요. 근데 당시 시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닭이 울면은 껌껌해도 시계가 있으니까 아 지금은 얘가 잘못 울었구나 자야지라고 하는데 과거엔 그게 없어요. 얘가 울어요. 그러면 아침인 것 같으니까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자명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준비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가축들 먹이 주고 그 다음에 농사 나가서 이제 김 메고 밥 메고 합니다. 이렇게 김 메고 밥 메고 하다 보니까 12시 정도 되면은 12시 2시가 제일 더워요. 햇빛 들어오고 가장 이제 지표면이 딱 더워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제일 더워요. 그럼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새참 먹는 거예요. 새참 먹고 이제 좀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요. 마무리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돌아오죠. 돌아오면 씻고 밥 먹어요. 씻고 밥 먹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불 켜놓고 책을 읽던 아니면 TV를 보던 컴퓨터를 하던 아니면 핸드폰을 하던 할 수 있어요. 당신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두워지면은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의 하루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꿈이라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계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계획과 꿈은 뭘까요? 농사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농사만 잘 되면 돼요. 내 국가 소속, 내가 원래 백제에 속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백제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농사만 잘 되면 돼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에게
농사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고 살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농사가 안 되면 거기에 좌절을 하고, 나의 꿈은, 나의 계획은 농사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누군가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이것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국가에서는 50% 이상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부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50% 이상이 되는 거를 분명히 백성들은 항의하겠죠. 아,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뭐 왜 이렇게 비싸?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 하는 방법 맨날 있잖아요. 누구 핑계대기. 아니야, 중국에서도 50% 해. 일본에서도 50% 해. 원래 모든 국가가 50% 하는 거야. 아, 싫으면 말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의 딱 예를 보면 그거잖아요. 만약에 고리대금을 해서 이번에 빌렸어요. 수확이 잘 됐어요. 그걸 갚았어요. 그럼 더 이상 고리대금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처음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안 가집니다. 아무런 불만 안 가져요. 그런데 올해도 제대로 농사가 안 돼요. 그 과정에서 고리대금을 또 빌려야 돼. 또 빌려야 돼. 또 빌려야 돼. 나는 빚만 축적이 돼요. 빚만 축적이 되는데, 빚이 축적되면 빚이 많은데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낼 수 없어요. 빚이 많은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내가 먹고 죽어도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국가에다 납부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엔 이 사람들은요,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가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그나마 부족한 세수를 최대한 이끌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50% 이상의 고리대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고리대금이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그래 좋아, 50% 국가 너네들의 정부 시책이니까 이해한다. 근데 왜 30%, 33%는 누구야? 형평성이 또 없어요. 형평성도 없어. 고리대금이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운이 정말 좋아서 이때 이외에는 안 빌리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빌리면 상관이 없는데,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미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매번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는 빌려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고리대금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너는 원래 내던 세금은 그대로 똑같이 떼. 만약에 세금을 그대로 거둘 거면 고리대금을 하지 말고 그냥 이유를 조금만 바꿔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국가는 이미 정해놓은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재밌는 사건 중에 뭐냐면, 이것들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는 신라 촐랑문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촐랑문서가 만약에 855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커져요. 왜 커지느냐? 우선적으로 여러분 여 내용에 나와 있는 것만을 보면은 앞에 본 것처럼 호구수, 소말, 땅범위, 이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세하게 기록된 거, 이 기록이 됐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더욱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수취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세금을 수취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 하대가 들어오면 왕위 쟁찰전이 일어납니다. 왕위 쟁찰전이 일어나면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어져요. 박석김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고 기존 왕을 막 죽여요. 뭐 그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싸울 때 군대를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어디서 나와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대일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요. 싸우면은 그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피해를 받을까요? 두 가지 대표적인 피해를 받겠죠. 첫 번째는 인적 피해예요. 왜냐? 군인들이 싸워요. 얘네들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남아요? 죽을 수도 있죠. 내 군대가 죽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 소유 재산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그 사람들에게 먹여 살려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무기들을 또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돈을 써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게. 이러면서 성인군자로 갑자기 변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인군자였으면요, 왕이 쟁취하려도 안 하겠죠. 그냥 지방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재산 조금씩 불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동은 우선적으로 인간은 마이너스로 살진 않아요. 본전치기라고 해가지고 딱 중간에 딱 그 사이에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우선 왕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 채워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재산들을 우선 자기가 착복하기 시작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다. 누구한테 착복해야겠어요? 착복하는 건 또 백성밖에 없어요. 백성한테 착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기존에는 인구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던 거를 인구 토지에 대해서만 걷던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세한 어떠한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 말, 수목. 이 수목도요. 그 나무 그루수까지 파악을 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되고 하면 근데 왕이 신라 하대에서 왕은요. 한 2, 3년에 바뀌어요. 2,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럼 계속 바뀌죠. 그러면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은 세금을 계속 내야 되겠죠. 그것이 계속 쌓이고 하면 그 나라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죠. 그러니까 그때도 또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밀란은요. 무신정권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무신정권 때도요. 무신정권 때도 비슷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이 무신정권 때는 쉽게 보면은 그거거든요. 무신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난을 일으키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무신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으니까.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돌려야지 매번 칼 쓰고 어떻게 보면은 전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칼 쓰고 어떻게 무장인 세력들이 몽고 원이 침입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국가 운영해야 된다. 아니면은 몽고 원에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 돈 어디서 가져올까? 백성들에게 뺏어야 된다. 백성들에게 뺏으면은 너무 많이 뺏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빌려갈 때는 또 고리대금으로 빌려준다. 이러한 악순환고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신 정권 때 가장 많은 밀란이 또 폭발합니다.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는 세도정치. 얘네들 세도정치의 제일 문제는 뭐예요? 매간 매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매간 매직을 해요? 내가 어떠한 관직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관직을 얻었어요. 관직을 얻었으니까 나는 나의 목적인 관직을 얻었어. 이제부터 이 고을을 정말로 청렴하고 그다음에 깨끗하면서 누구보다 이제 우수한 고을로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돈을 100냥 주고 관직을 얻었으니까 100냥은 최소 내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윤을 챙겨야지. 이 생각을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게 후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돈을 뺐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뺐으면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상소를 올리고 하면서 또 복잡해지겠죠. 이게 복잡하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제도가 바로 이 고리대금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거, 이거를 손에 틀어쥐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빌려줬을 때 그것을 빌려주고 그것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미친 듯이 폭등시켜서 받아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나아가서 막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살 수 없으니까 그 국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존에 있었던 지금 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출거제도라고 하고 일본에서도 8세기 이후 지방 관할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정 운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터져버려요. 너무나 이쪽에서 그나마 하려고 지방 재정을 위해서 이러한 고리대금을 하니까 여기에도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에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거제도라고 했을 때 이 출거제도가 정말 국가가 안정적일 때 움직이느냐. 국가가 안정적이면요. 이유를 싸게 해줄 수 있어요. 국가가 불안정하고 국가가 세금의 세수가 거의 없었을 때 아니면 전쟁을 엄청나게 수행해야 될 때 이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제는 과연 무슨 상황이었느냐? 이게 6세기 말에서 7세기로 본다면요. 이 당시에는요. 신라와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식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식량이 필요하고 세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할 돈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의 추측은 또 할 수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는 50%, 누구는 33%. 33%짜리를 받은 사람은 혹시 고위직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 습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석오두를 빌렸단 말이에요. 일석오두, 그러니까 1.5를 빌리고 이자가 0.5예요. 그래서 33%인데 똑같이 7번의 이 소마도요. 1.5두를 빌렸어요. 근데 얘는 7.5두예요. 같은 양을 빌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 위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고순몽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부라고 하는 사람이 얘도 33%란 말이죠. 즉 이거를 보면 누구는 33%, 누구는 50%, 특히 이 6번, 7번에 있는 습리와 소마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양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다르다? 왜 다를까요? 아마도 지금 이자율이 막 이게 책정이 되는 게 지금도 막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은 조금 이제 이자가 낮아지고 낮으면은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아마도 이때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근데 그 당시에 신용 등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신용 등급을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죠?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급이 조금 높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받은 건 아닐까라고 한번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멀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수란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 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뭐 그게 왜 고리대금이냐,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에서만 고리대금이란 말을 붙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국가나 아니면 그 나라의 상황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50%의 이율이 그냥 정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곡식을 빌려서 그래 50%? 오케이 원래 다 50%니까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33%.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 관할 운영을 위해서 고리대금을 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형되는 어떤 양상들. 출거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수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556구 시대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50%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단기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운영을 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 고리대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중국과 일본에선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는 잘 몰랐어요. 아니면은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뭐 우리도 호적 조사를 하고 호구 조사를 하고 진간 표시를 했다. 뭐 이것들이 세금과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과연 국가에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을까? 뭐 주변에선 그렇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려놨었던 건데 실질적인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대금은 이제 엄밀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엔 고리대금은 백성들의 삶을, 그러니까 국가의 뭐 세수는 좋아질 수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안 좋아지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다 하지 못해 폭동이나 밀란, 뭐 폭동이라기 보기에는 밀란이죠. 오히려 이거는 폭동이라고 보면 국가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이건 밀란이에요. 왜냐하면 부당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밀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밀란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고리대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폐단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지금 현재에서도 고리대금이 66%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24%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던 이유도 이것들이 계속 존재가 됐을 때, 국가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율까지 더 올라간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반항만 높아질 수 있다, 불만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법정 이자율이라는 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역사라는 것을 통하면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리대금의 어떠한 그런 흔적들은 과거의 흔적들을 봤을 때 결과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리대금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정말로 힘들 때는 고리대금을 잠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떠한 그러한 생활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려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법정 이자율들도 계속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